거쳐서 3년 동안 이태리에 연수를 했습니다. 조선길이 이러한 이제 밀수 루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이 어떤 과업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세우느냐 하는 거는 조선길이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이 조선길스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그로부터 많은 정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경로했다. 크게 화를 냈다. 바로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태영호 전 공사와의 특집 인터뷰를 전해드렸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 잠적. 이 소식에 북한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쫓는 자, 북한, 쫓기는 자, 조성길 가족, 그리고 막는 자, 세계 각국의 첩보전, 그 뜨거운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조 대사대리의 잠적 직후에 그 행적을 뒤쫓는 체포조를 이탈리아에 급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북한의 반응이 뭐냐면 갈 테면 가라라는 거였거든요.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이 끝났다는 의미죠. 근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조성길 대리대사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이태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3국에 있을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지난 11월 초입니다. 없어진 게. 그렇다면 아마 이태리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신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곳을 옮긴다든지 그 중간에도 뭔가의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요원들이 파견됐을 것이고 또 주변국에 있는 대사관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탈리아에 파견돼서 지금 신원을 찾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탑10 패널 중에 첩보, 정보의 전문가가 계시죠. 김종복 실장님. 북한에서 지금 급파했다는 체포조. 쉽게 말해서 지금 쫓는 자들, 이 쫓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통상 봐서 이렇게 하급자가 이제 탈북했을 경우는 보이성이 이제 위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성이 이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외교부가 이제 외무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소속 부서에 따라서 그 소속 부서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포조가 구성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그 대사급 대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지도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지도부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보위성 외교부가 이제 외무성이 이렇게 이게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체포조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조성길이 이탈리아 정부에 망명을 위한 신변 보호 신청을 했다까지는 외신 보도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지금 체포조가 급파되고 이러면서 포위망이 접혀오니까 글쎄요. 뭔가 계획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마 이태리 정부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벌써 안전한 지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성길이 이태리에 오래 근무하고 단번에 이제 3등 소위관에서 1등 소위관으로 점프한 것도 이태리어를 잘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필요한 선물 정치에 가장 그 적임자였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체포조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에 이제 뭔가 공작원들이 우선 침투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경에서도 증강이 될 것이고 이 체포조는 단순히 조영길을 체포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다급한 경우는 암살하라는 암살 지령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침이나 기타 뭔가 총소리 내지 않는 무성 권총이나 이런 걸 휴대하고 접근해서 지금 아마 포위망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과 같은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영화 베를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북한의 이 독일 주독 북한 대사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려다가 이 북한 체포조에 이제 체포가 돼서 결국 이제 뭐 암살되는 이런 그 내용의 이제 영화인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영화 베를린과 흡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는 이 망명을 막기 위한 체포조가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그 소재지를 좀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영화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유럽에 파견돼 있는 각국의 정부 요원들이 이 조성길의 이 소재 또는 망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열심히 뛰고 있을 거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막는 자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지금 쫓는 자들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쫓는 자.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지금 막는 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쫓는 자 얘기를 먼저 끝내고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이 북한 체포조가 급파되면서 이른바 북한에서는 지금 놀가지들을 색출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데 놀가지가 뭡니까? 뭐 어떤 사람들을 놀가지라고 합니까? 이제 노루는 이제 잘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휴전선에서 누가 넘어왔다면 이제 노루 한 마리 발생. 이러면 이제 그게 다 비상 포치가 되고 정보 조직에 다 포치가 돼서 체포조가 출동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튀건 전선에서 튀건 해외에서 튀건 다 놀가지 사건으로 일단 암호화해 놓고 자 이번에 유럽 이탈리아에서 놀가지 한 명 발생하면 이제 그 촉촉촉 보고가 되고 그 체포를 위한 또 암살을 위한 조직들이 이제 아주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가지를 색출해라라는 특명이 떨어지고 쫓는 자, 체포조들이 지금 이탈리아에 급파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가 이렇게 굉장한 것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조성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과 전격 인터뷰를 했던 태영호 전 공사, 사라진 조성길이 임시 대리대사이지만 김정은 일가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일의 근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철이라는 대표. 네. 10여 년 동안 거기서 자기 가족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2015년에 이태리로 망명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이태리를 통해서 진행하던 이 밀수 루트 많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일에 조성길 씨가 이태리를 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았냐라고.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이 어떤 과업을 주고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세웠느냐 하는 거는 조성길이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조성길 씨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그로부터 많은 정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급파된 쫓는 자들, 이 체포조가 잡아야 하는 그 사람, 조성길은 그야말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수, 김정은의 사치품 밀수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태공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리가 뭐랄까 이 가방이라든가 뭐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옷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소파도 그렇고 대리석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 김정은 그 가게에서 필요한 그런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쓰는 요트도 영국제지만 이태리를 통해서 밀수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그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야동이라든가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이태리도 도입이 됐을 겁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이태리 그 포르노 영화를 제작하는 그 회사에서 우리 대사관에다가 그 목록을 포르노 제목 목록을 잔뜩 보내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용 청구를 잘못했군요. 이 북한 대사관에 가야 될 걸 청구하는 바람에 북한이 어떤 포르노를 밀수했는지 바로 우리가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에서 그걸 본의 아니게 파악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파악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성길 입에서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쫓기고 있는 자, 북한의 조성길. 이 조성길과 인연을 맺었던 이탈리아 인사들은 어떻게 이 조성길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Lui era molto orgoglioso e fiero del suo popolo e del suo Stato e tant'è vero che parlando anche con gli imprenditori ha trovato veramente una empatia o una collaborazione proprio perché il carattere diciamo forte, autoritario, determinato della Corea del Nord si sposa bene con gli imprenditori qui della sinistra Piave in particolare, che sono la prima e la seconda generazione e hanno vissuto un passato di difficoltà e anche di ristrettezze economiche. 그리고 또 조성길 대사 대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탈리아 현지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회고를 하기도 합니다. Assolutamente non c'era nessun sentore, anzi l'incontro è stato molto amichevole e
visto poi quello che è venuto fuori anche dalla Corea, penso che lui fosse molto aperto in questo senso, che auspicava, io penso, una apertura al mondo di dialogo, di rispetto, di reciproca accoglienza, quindi mi sembrava che questo faceva parte del suo modo di essere.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조성길 대사 대리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면 상원 의원도 있고요, 종교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3등 서기관에서 1등 서기관 되고 난 다음에 대사 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조성길 지금 대사가 이제 신원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게 지난 11월 초잖아요. 네. 근데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를 방문해서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만약에 교황을 북한을 초청할 경우에 초청에 응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서 사실 교황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조성길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망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사실 북한 측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교황을 좀 초청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걸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북한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아하.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때 연락이 끊겼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해야 될 게 바로 조성길 대리대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북한 측에서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도 없어져 버리고 네. 상황 자체가 완전히 지금 비상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일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 북한의 교황 초청이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논의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그 시기가 조성길 대사대리가 사라졌던 시기와 묘하게 일치한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요. 네. 그 이후에 북미 대화 실무 협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협상을 활발히 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하. 이 조성길 대사의 어떤 망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조성길 대사대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재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종국 실장님. 네. 망명 요청까지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망명을 한다 그러면 망명에는 보통 어떤 루트가 있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망명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대사관 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미국 대사관 갔으면 벌써 전제 미국 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태리 내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태리 정보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태리 정부에서도 이태리 정부에다 망명 신청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리 정부에서 망명 신청을 이태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네. 이 사람이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사를 좀 하고 있고 조사 끝나게 되면은 제3국으로 원하는 제3국으로 보내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보호를 해서 그 나라로 데려가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동정민 특파원이 이탈리아 로마로 급히 가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촬영을 해왔는데 굉장히 그 인근이 분위기가 삼엄하다. 심지어 누군가가 배를 누르거나 찾아가면 사이렌이 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박사님? 그렇죠. 불과 이제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니까. 네. 북한은 지금 최소화하고 이제 그 외화 때문에 대사관 인원을 절대 증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대사관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또 대사관으로는 이제 많은 그 공작원들이 뭐 책포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현재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외부의 어떤 감시나 서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이 북한 대사관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다른 나라는 대사의 공간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각 대사관 직원들이 각자 자기 집에 사는데 네. 북한은 다 모여 살기 때문에 합숙하듯이요? 네, 합숙하듯이 이게 그 대사관이면서 다 숙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두문불출하고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오고 네. 그 부인들 한 서너 명이 이제 목격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청소하는 게 목격돼가지고 그게 또 다시 뉴스가 됐다고 하니까 네. 현재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성길 대사대리 그야말로 머리카락조차 찾을 수 없게 꼭꼭 숨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를 찾고 있는 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 각국의 정보 기관들이 이제 특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밀수 루트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문제는 이태리 정보기관이 조선기를 그렇게 이제 각국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는지 아니면 계속 자기가 그 가지고 있겠는지 하는 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쫓는 자, 쫓기는 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쫓는 자들을 막는 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중국 또는 러시아의 각 첩보 인원들이 모두 이탈리아에 총집합해서 보이진 않지만 아주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입니다. 김정복 실장님, 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선길에 접근해가지고 조선길이 제3국으로 가기 전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도 이태리 정부에다가 한 번은 설득도 해보고 네. 안 되면 협박도 할 겁니다. 이태리 정보기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태리 정보기관원이 뭐 자기 나라에 이렇게 억류돼 있다든가 하는 나라는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한 번만 그 조선기를 만나게 해주면 내가 이 사람을 석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과 협박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초유의 관심사는요, 과연 북한의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최신 정보가 그냥 정보가 아니죠. 김정은의 이 사치생활과 밀수, 심지어는 핵과 관련된 최근의 외교관들에게 떨어진 지시사항, 그리고 교황청과의 컨택, 이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을 조성길.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어디에 정착을 할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 정착지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선길이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다면 네. 이태리 측의 한국행을 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결심했으면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면 우리 이제 관계자들이 조선길과 필경 네. 접촉했을 거고 혹 서울에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러나 만일 조선길이 한국행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네. 이태리나 혹은 유럽 원화한 곳에서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다 조성길 대사 대리가 어느 나라로 망명할지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은 어느 국가로 망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 두 군데에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뭐 김한솔이는 뭐 네덜란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례를 볼 때 네덜란드에 가서 이 망명자 탈북자가 정확하게 정착한 사례가 거의 없고 특히 미국에는 이제 97년에 망명한 장승길 이집트 대사,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 뭐 이런 마저 연계 지어서 삶을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무슨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스럽죠.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대우라든지 물질적 혜택이나 또 대한민국은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는 태영호 공사가 그 바로 롤 모델이죠. 지금 와서 뭐 일각에서는 뭐 어떤 탄압받는다 뭐다 하지만 태영호 공사로서는 아주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고 우리 톱10에 나와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성길 대사의 가장 정확한 정착지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서울이 돼야 되는데 네. 현 정부가 만약에 조선길을 데려오면은 남북 관계 불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현재 접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태영호 공사처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에 근무하게 만들면서 네. 일반 언론 매스컴에 노출시키지 노출을 않고. 전혀 안 시키고 그렇게 활동할 가능성은 있죠. 그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그 조선길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모략선전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하니까 태영호 공사의 친형이 나타나서 인간 쓰레기라고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막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길이 여기 들어와서 공개 활동 안 하면은 북한에서 모른 척 할 겁니다. 북한 대내 주민들한테도 전혀 언급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1월에 잠적한 이후에 2달 이상 그 거취가 묘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방금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아니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언제냐. 그렇죠. 답방을 지금 준비하는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만약에 저런 대사급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라면 답방 거부 명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사의 망명을 받아들이면 혹시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북한을 탈북하는 것까지는 그 조성길 대사가 결심을 했지만 어디로 갈 건지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뭐 갈 곳도 못 정했고 가야 되는 곳에서 아직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뭐랄까 행방이 묘연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직전까지도 이 조성길 대사대리와 함께 유럽국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공사의 말에 의하면 아들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44, 5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아이가 아직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이고 또 이 김도섭이죠. 태국 이도섭. 대사였다. 이도섭이 장인이어서 그 딸인 아내도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그 국정원에서 부인까지 같이 탈북했다, 망명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자식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태영호 공사가 자식이 하나 있다 그랬으니까 네. 아마도 이 세 식구가 전부 다 망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것 같고 아마도 이 자식 그 교육 문제든가 이런 게 이제 탈북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이 이런 그 세 사람 정도의 망명을 받아주는 문제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미국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받아줘야만 거기서 엄청나게 북한의 불법 행위한 그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은 아마 쌍수를 활용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밀수, 사치품 밀수, 또 핵과 관련된 지시사항 이런 정보들을 미국이 파악할 경우에는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겠죠.